왜 이 대출 완화를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하는지. 집주인이 있고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현 세입자가 있어요. 이 날짜는 그냥 임의적으로 예시로 잡은 거고요. 이분들은 21년 5월 1일에 전세 계약을 한 건데, 계약 기간을 21년 8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잡았고요. 전세 보증금은 6억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21년 8월 1일에 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총 합해서 6억을 현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보증금 6억은 지금 집 주인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23년 7월 31일이 만기니까 요 만기가 다가와서 현 세입자는 이 만기 때 다른 집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재계약을 해서 요 집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요 집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 집 주인이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지금 협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이 계약 당시에는 전세 시세가 6억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전세 시세가 5억으로 1억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재계약을 한다 그래도 지금 전세 시세가 5억인데 이 6억에 재계약을 하기는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전세 시세가 5억이니까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요 사람이 이렇게 구해줘서 5억을 주인한테 준다 그래도 주인은 자기 돈으로 1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요런 상황. 요 상황에서 요 반환 보증금 1억, 이 현 세입자가 이 집에 계속 살기 위해서 재계약을 해도 1억을 내줘야 되는 거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이 1억은 내줘야 되는 돈인데 요걸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아내기가 힘든 거고, 요 상황을 지금 역전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요 역전세 반환 대출을 위한, 그러니까 요 세입자에게 요 1억을 원활하게 잘 돌려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언제부터? 23년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이게 어떤 분들한테 적용이 되냐? 자, 일단 세 가지 경우를 나눠놨어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자, 이렇게 되겠죠.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서 6억이었던 보증금이 5억으로 빠졌으니까 요 반환 보증금 1억, 요게 차액이에요. 차액 1억, 요걸 대출받는 경우,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이건 지금 현 세입자의 만기는 다가오는데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집주인은 요 전세 보증금 6억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요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2번. 그리고 3번은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 요 집주인도 다른 어느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 텐데 이 현 세입자가 나가는데 신규 세입자를 구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 6억을 다 반환해주고 이 집에서 내 집으로 들어가겠다. 요런 경우에 이 6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요게 세 번째, 이 3번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세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주냐? 요 대출 한도 있잖아요. 요 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DSR 40%를 적용했다면 요걸 1년 동안 완화해 줘서 DTI 60%만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개인이라면.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면 RTI가 지역에 따라서 1.25에서 1.5배였는데 이걸 1.0배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화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면 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LTV다, DSR이다, RTI다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LTV가 70%가 적용된다는 거는 이 집이 10억이라면 70%니까 7억이잖아요. 요 7억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담보 한도라는 거고요. 요 DSR은 요 집을 대출 받을 때 대출 원금과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집의 대출 원금과 이자에다가 이 집주인의 다른 대출들, 그 대출들의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 DTI는 이 집의 원금과 이자, 원리금에다가 다른 대출의 원금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대출의 이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SR 40%를 적용하던 걸 DTI 60%로 적용하면 그냥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확한 대출 한도는 각자 은행에다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는데 요 RTI가 뭐냐면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요 집에서 연간
나오는 임대료가 5억이다. 연간 임대료가. 그럼 비율이 1.6이니까 연이자를 5억 내는 1대1이니까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임대사업자야. 너가 내는 이자가 너가 버는 소득을 넘으면 안 된다. 요겁니다. 그걸 설명드린 게 여기고요.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요. 이게 임대 기간을 좀 제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일이 23년 7월 3일 이전에 체결됐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24년 7월 31일까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24년 7월 31일이니까 1년 계약했다면 23년 7월 3일까지 계약을 하셨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2년 계약을 하셨다면 8월 1일까지 요 22년 8월 1일을 잔금으로 잡으셨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 하루 차인데 초입을 산입하냐 불산입하냐에 따라서 요 만기 날짜가 정해지는데, 그 계약서 쓰실 때 어떤 날은 8월 1일 날 계약했는데 만기가 7월 31일인 경우도 있고, 8월 1일 날 계약했는데 만기가 똑같이 8월 1일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이라서 느슨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정확한 날짜를 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부분인데, 요 대출을 받았다면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돼요. 이번 발표 내용대로라면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고 1년 내로 후속 세입자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세입자가 준 전세 보증금으로 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아니면 이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를 하는데 이 집주인의 자금 여력을 볼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1년 안에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이 사안에서는 5억이죠. 이 신규 세입자한테 새로 받게 되는 5억을 1년 내에 먼저 상환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해서, 현 세입자는 지금 나간 상태고 신규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1년 안에는 집주인이 들어가라. 그리고 애초에 이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본다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럼 이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이 전세 보증금 5억을 회수하게 되니까 요걸로 이 대출을 먼저 상환해라, 요런 말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는데요. 이 임대인은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8월부터. 아니면 임차인이 먼저 가입을 하고 임대인에게 반환 보증 보험 보증료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이 이 보증료 부담을 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집주인과 후속 세입자 간에, 신규 세입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특이하게 이 임대인이 세입자 보호 조치에 요 필요한 기재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 말은 이 대출을 받으시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요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요분과 요분의 요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런 특약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요 한방 프로그램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이 계약서를 쓸 때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요런 문구를 넣어야 된다. 이게 특약이기 때문에 넣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고 반드시 넣어야 된다. 요 말입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요 세 가지 상황 다 공통적으로는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약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출 약정하실 때. 그리고 집주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선 진짜 다른 돈이 없어서 이 대출을 받는 거다, 이런 확약을 하라는 거고요. 요거 중요한 건데, 요 반환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요, 이 기간 동안요, 집주인은 새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상황에 따라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요, 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기존 세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줬잖아요. 그리고 당장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1년 내에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1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고 이걸 1개월 내에 제출할 거다. 집주인에게 이런 의무를 줬고요.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잖아요.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해라. 그러니까 현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세입자가 구해졌잖아요. 5억이니까 현재 세입자를 내보낼 때 대출을 6억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이 6억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규 세입자 돈으로 5억만 먼저 상환하니까
1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서 1억으로 감액 등기를 한다. 요겁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는요. 집주인이 입주해서 1개월 내에 여기 주택에 전입했다는 전입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2년간 거주 의무를 주는 거죠. 시행시기는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예요.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운영 절차를 세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일단 이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를 절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1번으로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을 하죠. 이때 은행은 이 집주인이 대출 가능 한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이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 아까 세입자 보호 조치 있죠? 그 특약사항 그걸 안내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과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죠. 이 계약서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한방 계약서 세입자 보호 조치 특약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3번으로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은 그냥 대출금을 내준다는 그런 거예요. 이때 이 대출금은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요 기존 세입자 있잖아요. 요 기존 세입자한테 직접 준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내에 반환 보증을 가입해야 되고요.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요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할 수 있고 집주인이 가입하든 세입자가 가입하든 보증료 부담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번 요 그림을 보시고요. 요 대출에 대한 주요 Q&A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요. 여기 그냥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보면요. 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도, 그러니까 기존 전세 계약은 6억이었는데, 같은 사람이 이걸 5억으로 연장을 해요. 재계약을 할 때 이때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세입자 보호 조치 특약이 있죠. 요게 기재된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요. 요것도 부동산에 가서 써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후속 세입자가 월세인 경우 반전세든 월세든 지원 가능하다 그러고요. 보증금이 없이 전액 월세라면 별도 세입자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특약이요. 그리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중요해서 한 번 더 보자면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서 1년 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하래요. 전세가를 좀 내려주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또 1년 내에 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못한다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 요런 내용 요거 중요하겠죠? 요것도 이 자가 거주로 신청해서 거주하다가요. 그러니까 자가 거주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일단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거주를 하다가 사정 변경이 생겨서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그래요. 다만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사 나가기 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히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그 특약 있잖아요. 그 특약 그걸 꼭 작성해야 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작성하지 않는 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좀 세모인데 일단 이렇게 던져놓고 반발이 심해지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할 텐데 어쨌든 세입자 보호 조치 특약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대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 요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 과연 왜 이 대출 완화를 그러니까 대출을 좀 풀어주는 거를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는데 뭔가 확 풀어주는 건 아니고 정말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틀에 가둬놓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주는 건데 풀어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끔 이렇게 가둬놓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면 시장이 자극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급이 많아서 또는 그리고 임대 시장이 정말로 안정이 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락하는 시장이 아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이걸 정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임대료 하락이거든요. 전세가 하락. 그러니까 요전까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에 매달려서 내려온 격이 된 건데요. 요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 지점이 어딘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기 어딘가를 딱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전세든 매매든 반등을 시작한 게 팩트잖아요. 팩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각 지원을 함께 해드리는 지메달이었습니다.